저는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항상 일을 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고생했던 시간이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헤어지셔서 그 이후로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분이라 아빠가 없어도 식당을 하나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식당도 손님이 꽤 많아서 돈도 잘 벌었어요. 엄마는 평소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걸 못 견디고 하루 종일 움직이실 만큼 부지런하시고 가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제가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살뜰하게 집밥도 챙겨주셨습니다. 학교 성적도 관심이 많으셔서 학교에도 자주 찾아오셨고 학원이나 과외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덕에 저는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남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가 티나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랐어요. 하지만 제 속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자꾸 한으로 남았는지 빨리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에 성공했고 다니던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2년 정도 사귈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워낙 남편이 저한테 적극적이어서 제가 끌려다니다가 얼떨결에 사귀게 되었던 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이 들어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그때는 정말 망설이게 되었어요. 미안해. 나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제가 결혼 이야기를 피하자 남편은 자기가 정말 저한테 잘할 자신이 있고 혼자 사는 우리 엄마한테도 마치 아들처럼 살갑게 하겠다며 결혼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봤으면서 장모님이라고 부르겠다는데 이게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망설이게 된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제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 말고도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빠가 안 계시는 상황인데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대충 전해 듣기로는 그쪽 어머니가 집안 내력을 꽤 따지신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빠 없이 자란 것도 서러운 상황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까지 약점으로 잡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먼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도 까탈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 보면 속정도 깊고 다른 사람 걱정도 많이 하셔. 집안 사정이야 어느 집안이든 있기 마련이잖아. 아버지 안 계신다고 무턱대고 결혼 반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아직 어머님 뵙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거지. 저도 그냥 이렇게 둘러대고 넘어갔어요. 사실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시끌벅적한 술자리 모임에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그런 곳에 불려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더 좋거든요. 사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다른 성격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망설이기 시작한 뒤로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너랑 결혼만 하면 앞으로 술자리도 줄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할게. 주말에는 외출 안 하고 같이 보낼 수 있어. 정말이야. 결국 저는 끈질긴 남편에게 설득당해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남자한테 휘둘려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이 사람 놓치면 과연 누가 나를 이렇게 또다시 좋아해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께 인사라도 드려보자 하고 남편을 우리 집에 먼저 데려왔는데 우리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내 딸이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아빠 없이 커서 속에 외로움이 많은 애야. 자네가 많이 챙겨주면 좋겠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엄마는 모든 걸 부족함 없이 다 해주셨지만 항상 식당 일로 바쁘셨고 다른 가족도 없던 제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저는 저대로 엄마 속상해할까봐 티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린 후에 남편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비싼 한우 선물 세트까지 사들고 갈 정도로 걱정했지만 막상 그날 처음 만나게 된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생각했던 것만큼 깐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도 아들 고등학교 때 바깥 양반 먼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나 혼자였는데 내가 남의 집 딸한테 아버지 없다고 흠잡으면 나만 웃긴 사람 되는 거지.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혼자 이렇게 딸을 잘 키우신 걸 보니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직원은 몇 명을 쓰는지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신이 나서 떠들었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우리 엄마가 인정받는 것 같고 좋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상견례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쳤고 몇 달 후에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5월의 좋은 봄날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약속한 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친구들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이 주말이면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더군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별다른 요구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주말이 되면 어머님 댁에 찾아가긴 했지만 집안 제사나 김장같이 큰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저한테 간섭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이런 시간은 결혼하고 초반에 딱 3년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내내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니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다 오는 것 정도는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죠.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을 잡아 술을 마시고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얌전히 집에 있는 게 그리 답답했었나 보다 하고 처음엔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평일에도 허구한 날 마셔대고 주말이면 아예 친구들이랑 양평이니 서해 앞바다니 펜션까지 잡아대며 1박 2일로 술을 마시고 돌아다녔습니다. 속이 터지는 와중에 친정에서도 일이 터졌어요. 친정엄마가 오랜 친구 아줌마에게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저희 집으로 압류 통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 되던 식당까지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는데 순식간에 살이 쪽 빠지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졌지만 우리 엄마를 돌봐야 해서 한동안 친정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보고 이번에 집에서 친구들 모임을 하게 되었다며 저보고 갈비찜이랑 잡채 같은 음식 몇 가지를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사드시면 안 될까요? 금요일에 저희 친정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오는 날이라서요. 제가 모시고 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식사비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넌 내가 밥 사 먹을 돈 없어서 오라는 줄 아니? 그동안 이만큼 봐주면서 살았으면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 좀 하라는 거야. 어떻게 돼 내가? 너는 결혼하고 출가 외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친정 노래만 부르고 사니? 내 아들 버는 돈으로 너네 엄마한테 다 가져다 바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어머니 태도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댁의 며느리 노릇을 소홀히 한 적도 없었고 단지 엄마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친정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택시 타고 혼자 병원에 가도 되니까 시댁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돈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너희 시댁으로 가. 병원 정도는 나 혼자 다닐 수도 있어. 엄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괜찮아. 시댁은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하면 돼. 그냥 나랑 같이 병원 가. 엄마의 걱정에도 저는 시댁을 무시하고 그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할 일을 하나 만들 뻔했어요.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고 암이라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되었고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을 혹사하며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친구 빚보증까지 잘못 서게 되면서 모아둔 재산마저 날려버리니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나오자마자 엄마를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괜찮아.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힘든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었고 남편도 처음에 한 번 온 뒤로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속 터지고 머리 아픈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가 그날 자기 말 안 듣고 시댁에 오지 않은 걸 계속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하여간에 요즘 것들은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른다니까.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건가 싶다. 저를 앞에 두고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서 대놓고 욕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식당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랑 제가 미용실을 같은 곳을 다녔는데 제가 머리를 하러 갔더니 그때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자기네 시어머니 말이야. 어쩜 저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어? 원래부터 돈밖에 모르는 노인네인 줄은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 미용실에서 그렇게 저희 엄마 험담을 하고 제가 큰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다며 완전히 자기 아들이 사기 결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욕을 하셨답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제 단골 미용실이고 원장님이 저랑 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이쪽을 다니기 시작하셨으니 아마 제 귀에도 어머님이 하신 말이 들어갈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에게 제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를 늘려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 모든 원인이 엄마가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자책감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을 꾹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무관심과 술독에 빠져 사는 것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까지 다 참으면서 엄마만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치료로 회복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는지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기만 하셨고 결국 반년을 못 넘기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한으로 남아있는데 하필 시어머니가 김장김치가 똑 떨어졌다며 시댁에 와서 겉절이라도 좀 무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쯤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두고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하던 상황이라 한시도 엄마 곁을 떠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엄마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 말을 거절했다가는 또 우리 엄마 흉을 보고 잔소리를 해댈 것 같아서 차라리 그놈의 겉절이 빨리 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배추랑 김치 담글 재료를 사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휘뚜루마뚜루 겉절이를 대충 해서 큰 김치통을 하나 꽉 채워두고 이제 다시 엄마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꾸 고기 사다가 수육 좀 삶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김치 담그러 온 애가 수육고기도 안 사왔니? 앞다리살 한 근 사다가 삶아봐. 오랜만에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럼 제가 고기만 사서 불 올려두고 갈게요. 엄마가 요 며칠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병원에는 의사도 없니? 비싼 돈 주고 간병인까지 쓰면서 너는 뭐 한다고 맨날 거기 붙어 있어? 너가 뭐 알아? 그 옆에 있다고 해서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너네 엄마한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좀 해봐. 또 엄마 욕을 시작하길래 듣기 싫어서 빨리 집안 마트에서 고기 사다가 수육 삶고 밥상을 차렸어요. 빈정대는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상만 차리고 있었더니 저를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던 일을 다 집어던지고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돌아갔는데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제가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결국 다시 회복하시지 못한 채 그날 밤늦게 중환자실에서 눈을 감으셨죠. 제 잘못이긴 하지만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랑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던 와중에도 남편은 친구랑 술을 먹고 있었는지 병원에서 장례식장 다 준비될 때까지 오지도 않았고 겨우겨우 새벽이 되어 장례식장에 들어오는데 이미 술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요. 장례식을 진행하는 고작 3일을 못 참고 남편은 좀이 쑤셔서 못 견뎌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첫날에는 오지도 않았고 둘째 날에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자기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있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돌아가 버렸죠. 시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의 사과도 듣지 못했고 아예 저랑 연락도 안 하셨습니다. 어찌저찌 발인까지 마치고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저한테 뿌리더니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이 집안에 들어오지도 마. 완전 내 아들 사기 결혼 당했어. 돈 좀 있는 집인 척 하더니 완전 개털도 이런 개털이 없네. 괜히 내 아들 집에 잡기 끌고 들어오지 말고 그대로 돌아서 나가. 저는 소금을 머리끝부터 뒤집어 쓴 채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왔던 남편을 쳐다봤는데 세상에 지나가는 똥개를 보더라도 그렇게 차가운 눈빛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일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대로 저를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늘 거기 입고 간 옷을 빨리 죄다 비닐봉투에 담으라 하더군요. 뭐 하나 싶었는데 남편의 옷이 담긴 봉투를 제 앞에 집어던지더니 그것까지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재수온 붙은 옷이니까 싹 다 가지고 나가. 나도 그때 잠깐 입었던 옷 다 버렸으니까 우리 집에 그딴 거 들여놓지도 마. 저는 장례식 동안 쌓였던 피로와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밀쳐내고 방에 들어가서 여행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재질만 겨우 싸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엄마 살던 집에 들어갔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지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펐고 엄마가 없으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를 더 막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 끝난 것처럼 누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에 멀쩡한 직장을 다녔더라도 몇 년 동안 경력이 끊긴 여자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어주는 회사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친구가 일하는 요양원 주방에서 조리 보조를 뽑고 있었어요. 당장 자격증 같은 거 없어도 된다고 하길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돈은 많지 않았지만 힘든 일은 아니라서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무엇보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보낸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그렇게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동안 아직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종종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와서 집으로 들어오라 말했습니다.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언제까지 밖에서 주접 떨면서 개길 생각이야? 라고 하길래 저는 헛소리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이나 찍어달라 말했어요. 이미 집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도장 찍고 끝내자고 했는데 이래저래 말을 돌리면서 그때까지 피하고 있었던 거죠. 내 생각하는 척하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고 끝내자. 너 술 먹고 들어오면 아침에 해장국 끓여줄 사람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쓰면서 돌아갔고 그리고 얼마 후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제게 보냈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거기까지였고 정말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요양원 일이었지만 하다 보니 어르신들과 정도 들었고 제가 맡은 일이 아닌 것까지 도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었고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조금이나마 연봉도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원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쪽 일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참에 요양사 자격증 따고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 그전까지는 그저 월급을 벌기 위해 시키는 일이나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했고 얼마 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까지 싹 마치게 되었어요. 원장님이 그동안 제가 조리보조로 근무했던 기간까지 싹 다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좋은 조건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일이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하는 일도 많았지만 저는 정말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저를 찾아오셨길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문의를 하러 왔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변호사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김은희 씨 맞으시죠? 저는 권양희 씨 법적 대리인 박영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권양이 양이 할머니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맞습니다. 권씨 할머니는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특별히 신경을 쓰던 분이었어요. 체형이나 외모,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우리 엄마랑 너무 비슷해서 자꾸 마음이 쓰이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었죠. 할 일이 없을 때마다 권씨 할머니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렸고 말년에 건강이 너무 악화되셔서 침대에 일어나지도 못할 때는 제가 직접 식사를 먹여드리기도 할 정도로 살뜰히 보살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엄마한테 끝까지 못한 한을 권씨 할머니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를 찾아온 변호사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권씨 할머니가 재산이 꽤 많은 분이셨고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제 앞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남기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드님께도 말씀드렸고 고인 뜻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실 거고 고인 재산의 일부지만 남아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할머니께서 갖고 계시던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고 저한테는 땅을 조금 남기셨다고 하는데 공단 근처에 있는 토지를 500평 정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500평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 큰 돈인 줄 몰랐는데 평당 400만 원이 넘었고 무려 2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게 맞나 싶고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큰 돈을 받는 건가 싶어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할머니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드님과 통화를 하면 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장마에 개천이 불어나 물 구경을 하러 갔다가 어린 여동생이 빠지면서 잃게 되었고 아마 저를 보면서 막내딸 생각을 하신 것 같다며 본인 어머니 마지막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뜻밖의 상속을 받게 되었고 세금 문제 때문에 바로 땅을 팔아버리고 큰 현금을 들고 있게 되었어요. 제 기준으로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지만 일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이혼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이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 거기에서 노인네 등 쳐먹고 팔자 고쳤다며? 대체 얼마를 받은 거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제가 큰돈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이 어떻게 돌고 돌아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헛소리하지 말고 내가 돈을 상속을 받건 말건 너랑 하나도 상관없으니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일하는 요양원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제가 있는 곳까지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나 암에 걸렸다더라. 우리가 예정이 있는데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나 좀 어떻게 해줘. 다짜고짜 저보고 살려달라 하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줍니까? 그냥 병원을 가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나 여기 들어와서 지내면 안 될까? 암이라고 해봤자 갑상선암 초기라면서요. 그 정도면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여기는 어머님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니까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갑상선암 걸렸다는 말은 전 남편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돈도 생겼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엄마 봐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무시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으니 이제는 어머님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 돌봐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힘으로 버티고 있는 시모에게 주방으로 달려가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얼굴에 뿌려버렸죠. 재수없게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이 뻔뻔해도 똥오줌 지릴 곳은 가릴 줄 알아야죠.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당신 아들한테나 돌봐달라 하세요. 주변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이 손가락질을 했고 사실 제 이혼 스토리를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곱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는 그제서야 수치심이 몰려왔는지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 버렸죠. 솔직히 저 집안 인간들이 아프건 말건 쌤통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다시는 그 인간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대하고 우리 엄마를 잡귀 취급하며 소금 뿌린 벌을 받는 건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고 자기 아들마저 외면하는 바람에 아픈 몸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예전과 똑같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중이고 하루하루 제 일과 삶에 충실하게 지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저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기억을 갖고 생을 마감하실 수 있게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글로 적고 나니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옛날에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난생 처음 사연까지 보내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깨지고 파혼을 한 뒤로 이것저것 수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식을 겨우 2달도 안 남기고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파혼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괜찮냐, 별일 없냐고 물어요. 사실 저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태평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쎄한 느낌을 계속 받았고 진짜 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갈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결혼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 결혼이었거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결국 책임지기로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뱃속의 아이를 본의 아니게 원망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내가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이 결혼을 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품는 제 자신에게 혐오감이 들기까지 했어요. 잘못은 저와 제 남자친구가 저질러 놓고 아무런 죄 없는 뱃속에 아이 탓을 하는 셈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스스로를 다잡으며 제 선택을 책임지기로 다짐하며 진행하고 있던 결혼이었어요.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이상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해왔었고요.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예식장을 정하고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드레스나 웨딩 촬영 업체도 골랐어요.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새언니가 우리 회사 근처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이 근처에 왔다가 아가씨랑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하고요. 근데 듣자마자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랑 새언니 사이가 단둘이 점심 먹고 그럴 사이는 아니거든요. 새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활발한 사람이에요.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에 반해서 새언니는 제 기준에는 너무 말이 많아서 단둘이 같이 있는 게 불편했어요. 특히 속마음을 담아두지 못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화끈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종종 우리 부모님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도 사는 편이지만 대신 뒤끝은 없어요. 새언니와 제가 가족으로 살아온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서로 너무 다른 성격 탓인지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며 지내고 있었죠. 그렇다고 서로 앙숙 관계까지는 아니었고 그저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고 가급적 둘이 있는 일을 피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언니와 제가 한 편을 먹고 대단한 일을 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시집오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 아빠의 제삿날이었죠. 엄마가 제사를 앞두고 갑자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새언니와 제가 모든 제사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학교도 하루 못 나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새언니 역시도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일찌감치 와서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우리 두 사람이 마트와 시장을 뛰어다니며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숨 고를 틈도 없이 재료를 씻고 다듬고 전을 부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루 종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고생은 언니와 제가 다 했는데 그 공은 전부 오빠한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엄마 눈에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고생한 며느리와 딸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고 일 끝나고 밤늦게 들어온 아들만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부모 제사 지내려 달려왔다며 엄청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 지내는 와중에 이런 말까지 하는 바람에 새언니와 제가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상님, 차린 건 별로 없어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조상님을 모시는데 아프지 않고 승승장구 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새언니와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서 저희 이야기는 완전 쏙 빼고 오빠만 잘 되라고 빌더군요. 기가 막혀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한마디 해버리고 싶었지만 집안 분위기 생각해서 그냥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새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니죠. 이이가 제사상 차렸어요? 음식 만드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이 사람만 잘 되라고 빌어주세요?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죽어라 이런 건 저랑 아가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이럴 거면 어머님 아들 불러서 일 시키시지 왜 저랑 아가씨한테 일 시키셨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취급 받을 거면 이 집안 제사 준비를 제가 왜 해요? 새언니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엄마한테 조목조목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인다거나 얄밉게 보인다기보다는 이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딸이라고 차별받으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묵은 체증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언니 말을 거들었죠. 맞아,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기껏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줄 알아? 나도 이럴 거면 다음부터 일 안 해. 오빠랑 엄마만 하던가. 믿었던 딸까지 쌍심지를 켜고 반항을 하자 엄마는 난처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내 딸도 이렇게 못하겠다고 달려드는데 남의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결국 그날 엄마는 새언니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안 명절과 제사 때는 오빠도 새언니랑 똑같이 집에 와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새언니와 제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게 전부였어요. 워낙 두 사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언니와 더 이상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새언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저보다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배도 점점 나오는 것 같고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보는 것 같네.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아가씨한테는 내가 빚진 것도 있으니까 뭐라도 돕고 싶네. 빚진 게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새언니는 제 말에 살짝 웃더니 나 처음 어머님 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기억 안 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며 새언니를 우리 집에 처음으로 데려온 날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임신 4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승낙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엄마는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자가 몸간수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로 생각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엄마는 완전히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처럼 새언니한테 가시돋친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요즘은 혼수 대신 손주를 데려온다고 하더니 어휴, 그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네. 당시의 새언니는 첫 대면부터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새언니만 완전 독박을 쓰게 된 거죠. 그 모습에 같은 여자로서 저도 모르게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우리 식구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그게 왜 여자 탓이야? 막말로 오빠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생긴 거잖아. 저 언니가 혼자서 만들었어? 탓하려거든 공평하게 둘 다 탓해야지. 왜 오빠는 쏙 빼고 저 언니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평소 저는 제 생각을 겉으로 말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크게 화가 났어요. 오빠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도 별 생각 없었는데 그 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새언니를 돕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도와는 달리 새언니는 그날 제가 자기 편을 들어줘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나도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 같았는데 그때 아가씨가 내 편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제는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 내 심정 잘 알겠네요. 아무리 혼전 임신이 흔한 일이라곤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여전히 밉보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이야기해요.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새언니랑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약간 감동받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다가 앞으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저는 아직 어린 것 같고 한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응원의 말을 들으니 생각지도 않게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냉랭한 기운이 흐르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 주임이라고 하는 예비 시아버님은 저랑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 결혼을 하면 자기가 사회적인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하시면서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며 투덜거리더니 자리를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저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언니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가 또 생각이 나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했던 잘못을 내가 돌려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예비 신우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동안 살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별 수 있겠냐며 딸 자식 간수 잘못했으니 이런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너희 집에서 혼수라도 성의껏 해오지 않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집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왔냐면서 저보고는 나이도 아직 어리니 모를 수도 있는데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시댁에 인사를 가는 딸한테 아무것도 안 들려 보낼 수 있냐 하셨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눈치 없이 끼어들면서 자기가 아까 들고 온 홍삼 세트가 사실 제가 사온 거라고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줌마가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넌 조용히 안 하니?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너도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 바깥 양반이 한평생 교단에 서신 분이라서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그런 분 얼굴에 먹칠한 거야? 알고 있니? 너 결혼할 때 되면 배도 더 나올 텐데 그때는 드레스로 커버도 못해. 그렇다고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다 제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니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기가 막힌 생각이 있다면서 양가 부모님들이랑 친지들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하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이 덜 떨어진 놈아. 그동안 우리가 뿌린 건 걷어야지. 너희 아빠 정년 퇴직 전에 결혼식 하라는 이유가 대체 뭐겠냐?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아무튼 이깟 홍삼 하나 들고 와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는 창피한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소심한 제 성격에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니까 진짜 죄인이 된 것 같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신우도 한술 더 뜨면서 임신 3개월 맞냐고 벌써 배가 좀 나온 것 같다면서 속을 뒤집었어요. 당연히 아직 배는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 평소에 오버사이즈 입어서 그렇게 살이 찐 편도 아닙니다.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게 된 건 분명 잘못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할 말은 많았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잘 갔다 왔냐는 부모님의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모님한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걱정 끼쳐드리는 건 싫었거든요. 그렇게 제 방에 들어와 꿀꿀한 기분으로 누워 있었는데 문득 새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새언니가 지금의 나와 같은 상황이었구나 생각하니 미안하고 그때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이 속상했겠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톡 하나가 날아오길래 확인했더니 오늘 인사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눈에 읽히지도 않는 엄청 긴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와 예단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기본 가구들은 물론이고 가전제품도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당연하고 안마의자, 와인 냉장고 같은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와인은 먹지도 않는데 저런 걸 왜 사오라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300만 원짜리 커피 머신, 가구들도 전부 비싼 수입 브랜드였는데 예단으로 샤넬 가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까 제 앞에서 집안 망신이라는 둥 명예가 중요하다는 헛소리를 한참 하시더니 결국 저한테 엄청난 예단과 혼수를 가져오라는 말이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자식 혼사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미천 잡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결혼이고 뭐고 이대로 다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새언니가 힘들 때 연락하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염치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상견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남자친구 지금 사는 집이랑 예비시댁 주소를 알려달라 하고는 일단 알겠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으로 향했죠. 오빠도 새언니랑 같이 오기로 했고 저희가 도착하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네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들은 룸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치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 마냥 인상을 쓰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저희 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 말도 못했고요. 본격적으로 식사가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핸드백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어 우리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순서야 어떻게 됐건 이젠 어쩔 수 없으니까 기왕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겠죠? 그쪽 집안 형편을 제가 몰라서 시세에 맞춰서 적어본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갑작스럽게 혼사가 진행되다 보니 애들 신혼집은 지금 우리 아들 사는 집 계약이 1년 남았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에서 살다가 계약 끝나갈 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대로 인사도 나누기 전부터 혼수와 예단 목록을 받아들게 된 엄마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셨어요. 그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진짜 이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다 해가야 돼? 오빠 집이 18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집에 다 들여놔. 그리고 1년 후에 새 집 구해서 이사 가면 물건 다 망가질 텐데.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혼수는 엄마 집에 보관하면 돼. 내년에 새 집 구하면 그때 한 번에 가져오면 되니까 별 문제도 아냐. 아니 그럼 그냥 그때 가서 사면 되는데 뭐하러 혼수를 벌써 사라고 해? 그리고 이 명품백은 또 뭐야? 난 이게 가장 이해 안 가는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을 따지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발끈하셨습니다. 원래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집도 해주는데 가방 정도는 감사의 의미로 선물해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오기 싫으면 사오지 마. 너 우리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니 이젠 너네 부모 앞이라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상견례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 옆에서 조용히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있던 새언니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말을 잘라먹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제가 보니까 욕심이 좀 과하시네요. 누가 보면 사짜 직업가진 아들 장가 보내시는 줄 알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신혼집 말인데요. 자가로 해주시는 거 맞죠? 설마 없어 보이게 전세니머니 대출받아서 해주실 생각은 아니죠? 그러자 아무 대답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그쪽 아드님 집 주소를 알게 되어서 부동산에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 살고 있더라고요. 설마 혼수를 이만큼 달라고 하시면서 신혼집은 월세방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새로 30평대 아파트라도 사주실 게 아니라면 이건 완전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죠. 그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며 자기 아들에게 왜 너는 월세 살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그게 사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보증금까지 빼가는 바람에 작년에 재계약할 때 월세로 전환했어. 아빠,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엄마 때문에 팔자에 없는 월세 내느라 죽을 맛이라니까. 말문이 막힌 듯 그 집 아줌마는 한참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래요. 월세 맞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내년에 계약 끝나면 번듯한 전셋집 구해줄 생각이었어요. 누가 안 해준대? 빚쟁이도 아니고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네. 저희 새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사돈께서 주식 같은 거라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다단계? 최근 들어 급전이 엄청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시는 집도 담보로 대출 받으셨죠? 거의 받을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땡겨 받으신 것 같던데. 집값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엄청 곤란한 상황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도 남자친구 아버지는 처음 듣는 소리였는지 표정이 엄청 무섭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더 이상 상견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 개판이 되었고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저희 새언니의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식에 손을 대서 수억을 날려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갚으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남자친구 사는 집 전세금까지 빼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 아버님은 밖에서는 근엄하게 체면을 차리고 다니는 선생님이었지만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깡통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파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파혼 결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런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사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결혼 안 한 여자가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냥 파혼한 게 다행이라며 육아를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 하셨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새언니가 엄청 큰 용기를 주었고 자기가 해보니 애 키우는 것도 별거 아니라며 언제든 힘들면 이야기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아니면 끝까지 저 집안 인간들 페이스에 휘둘렸겠지만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행동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겁니다. 한때는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이후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만 신경 쓰면서 지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